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2월 15일 방송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 자, 여러분은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네. 제가 살짝 결론을 흘려놨는데, 네, 저는 좀 신중하게 볼 것 같습니다.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쿠팡의 성공 비결과 리스크는 스스로 낸 신고서에 다 있다. KBS의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손정희의 선택은 또 옳았다. 적자 쿠팡 미상장의 수익률 7배 블로터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기사가 있었죠. 요 며칠 사실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쿠팡 주인공이었는데 아마도 연예인만큼이나 요즘 기사에서 많이 나온 인물들의 사진이 있었죠. 김범석 대표와 손정희 회장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사진이 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대문짝 많았게. 자, 나스닥도 아니고 심지어 뉴욕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게다가 아직까지 적자인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누적 적자는 심지어 4.5조 원에 달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뉴욕 증시에 상장을 도전했으니 당연히 화제가 될 만합니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손정희가 역시 맞았다. 뭐 7배 수익 실현, 뭐 한국의 아마존 뉴욕 입성, 뭐 한국 유니콘의 쾌거, 뭐 등등 아주 뜨거운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자, 그런 뜨거운 상황 속에서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상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그래서 조금은 좀 쿨다운해서, 지금 뭐 너무 이제 축제 분위기 같은 느낌인데, 쿨다운해서 그래서 이제 쿠팡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저는 애널리스트 아니고요. 그죠? 뭐 상당히 그 많은 뇌피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쿠팡에 투자를 하겠다, 그 주식을 산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몇 가지 질문들이 해결이 좀 돼야 될 겁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제 생각도 이렇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죠. 지금 뭐 어떤 언론에서는 33조, 어떤 언론에서는 55조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기업 가치는 적당한 것이냐? 그죠? 예. 자, 두 번째 작년에 매출 성장이 2배나 있었는데 자, 앞으로도 과연 매출이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할 것이냐? 세 번째, 작년에도 또 적자를 지속하긴 했는데, 적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자, 과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것이냐? 자, 그리고 네 번째, 글로벌과 신사업 등등 미래 성장 사업은 과연 뭐가 있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런 그 사업적인 것 외에 넌 비즈니스 팩터로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겠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1, 2, 3번은 진짜 말 그대로 주당 가치와 관련해서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이고 4번은 당장에 상장 직후에 주당 가치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뭐 당장 1, 2년 내에 뭔가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5번은 사업적인 것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될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말 그대로 이거 진짜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3조냐, 55조냐, 뭐 이런 EV가 적당한 거냐. 결론적으로 저는 약간 오히려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현재의 가치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요건 이제 이 여러 가지 로직이 좀 있으니까 뭐잘 이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쿠팡이 아직은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퍼 같은 걸로는 따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EV 나누기 레비뉴 멀티플이라고 하죠. EV 레비뉴 멀티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실 PSR이죠. PSR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상장이 될 테니까 뭐 기왕이면 그죠?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데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작년 매출이 13조 원 정도라고 나왔죠. 뭐 환율에 따라 13, 14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황에서 해외 언론들이 예측하는 게 33조 혹은 55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
자, 이걸 단순히 나눠보면 멀티플이 2.5에서 4.2 정도 될 겁니다. 즉, 매출의 2.5배 혹은 매출의 4.2배 정도까지도 기업 가치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제가 그래서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존은 매출 대비 4.3배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베이는 4.5배의 기업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글로벌리 유명한 커머스 업체들이 대략 한 4 정도에서, 그죠? 4에서 4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쿠팡의 멀티플이 55조 기준으로 했을 때 4.2조니까 사실은 뭐 55조라고 해도 뭐 큰, 그죠?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자,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사실 아마존이나 이베이는 글로벌 프레젠스가 뭐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매우 강한 그런 이 아마존과 이베이 대비해서 물론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하겠다고 써놓긴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런 어떤 단초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자, 과연 쿠팡의 멀티플을 이렇게 아마존, 이베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적절하네 라고 볼 수 있을까? 네, 저는 이건 좀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과거 데이터를 좀 찾아봤더니, 심지어 아마존이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던 2000년대 중반, 2006년, 7년, 8년, 요때의 아마존의 EV 레비뉴 멀티플이 1.5에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던 초기 아마존의 모델도 사업도 이렇게 1.5에서 3.3배 정도로 평가를 받는데 벌써 쿠팡이 이제 겨우 한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적자고 심지어 2.5에서 4.2 정도다. 어떻게 보면 좀 높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당시 2000년대 중반과 지금의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다르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커머스 업체들의 멀티플과 비교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또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금의 업체들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리저널 프레젠스가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조금 높게 지금 책정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작년에 매출이 2배나 성장을 했어요. 그죠? 전년 대비. 근데 계속 성장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쿠팡은 어쨌든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업이익, 순이익보다는 일단은 매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를 설명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을 안 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작년은 사실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비대면이 활성화됐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2배 성장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2019년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18년 대비 2019년의 매출이 성장이 1.6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쿠팡도 벌써 한 10년 정도 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매출의 성장률은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게 원래 정상적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자면 아마도 2020년에는 아마도 뭐 사실은 뭐 1.6배 뭐 약간 전후 정도 아니면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이런 느낌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2배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년에 있었던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에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건 다 제 추측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매출은 어쨌든 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매출이라는 거는 시장 자체가 커도 그냥 업체로서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탄 느낌으로 그냥 시장 전체가 커버리면 업체의 매출도 커지겠죠. 그리고 또, 혹은 시장이 크지 않더라도 경쟁자의 쉐어를 뺏어오면 그럴 때는 매출이 클 텐데, 자, 국내 이커머스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한 23% 정도로 성장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겠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률은 약간씩은 꺾이겠죠. 뭐 특별한 어떤 혁신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 어느 정도 꺾일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20% 전후로 성장은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자면 1번 팩터. 시장이 크는 요 팩터 때문에 사실은 쿠팡이 뭐 영 아주 그냥 헛발질을 하지 않는 한, 닥짓을 하지 않는 한은 이 매출 성장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속도와 정도의 문제인 거죠. 그죠? 예전만큼 이렇게 두 배씩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이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도 작년만큼의 이런 성장의 기회가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백신도 나오고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아직 혼란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해까지는 좀 고생을 하지만 뭐 내년쯤엔 풀리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성장은 계속 하긴 하겠지만 속도는 예전보다는 좀 느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의 전제는 그거죠. 그냥 쿠팡이 지금 냈던 S1 파일링의 내용들을 그냥 토대로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에서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당장의 가시적으로 뭔가 매출을 확 키울 만한 뭔가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작년에도 어쨌든 적자를 찍었는데 과연 흑자 전환 가능할 거냐. 자, 이거 뭐 결론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건 경쟁이 관건입니다. 경쟁이. 분위기는 좋지만 경쟁이 관건이다. 그래서 속단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무적인 부분만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전체적인 환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고무적인 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2018년에 마이너스 27%에서 2019년에 마이너스 11%, 2020년에 마이너스 4%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이 경제 기사 같은 것들 좀 아쉬워요. 뭐 올해 뭐 적자 5천억이었다. 이게 5천억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비율적으로 얼마나 나왔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작년에 적자가 7천억이었는데 올해 5천억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1%였는데 거의 4%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3분의 1 가까이.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매출의 규모가 커지면서 매출 이익이 판관비를 앞서는 그런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이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이제 워킹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뭐 이 추세로 간다면 뭐 올해 흑자 전환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변수는 경쟁입니다. 경쟁. 예. 이 쿠팡이요. 특히 앞으로 어떻게 매출을 더 만들어내고 어떻게 수익성을 높여갈 건지에 대해서 이 S1 파일링 문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류, 어페럴, 뭐 뷰티, 가전 이런 등등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카테고리로 확대하겠다. 직매입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매입 방식으로는 이 마진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투자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럼 상대적으로 중개 모델로 갈 것이냐 쿠팡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직매입 모델을 유지하면서 의류, 뷰티, 가전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의 핵심 경쟁력이 로켓 배송에서 왔고 로켓 배송을 그 시스템 자체를 굴리려면 결국은 직매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 원하는 양만큼 물건들을 다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레디를 딱 해놔야지 로켓 배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오픈해놓고 제3의 사업자들을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는 그 물류가 이제 도저히 이제 그런 모델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매입 모델을 유지하면서 카테고리를 늘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죠. 경쟁이에요. 사실 의류, 뷰티, 가전 이미 뭐 사실 이 분야의 강자들이 꽤 있죠. 그리고 제일 절대적인 강자는 어떻습니까? 네이버죠, 네이버. 예. 뭐 특히 이런 카테고리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쿠팡이 잘해왔던 것은 진짜 그냥 다음 날이라도 받고 싶은 그런 좀 긴급한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육아와 관련된 용품들. 그런데 의류, 뷰티, 가전 이런 분야들은 기존에 이미 그 카테고리 킬러들도 많지만 사실은 네이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경쟁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게다가 이것보다 제가 더 결정적으로 강조를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이 의류, 뷰티, 가전 이런 카테고리들이 자, 요거는 그냥 좀 제 주장이에요.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쿠팡의 주무기, 이 핵심 무기와 얼마나 이게 잘 맞아떨어질 것인가가 저는 의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의류, 뷰티, 가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는 사실 배송 기간에 좀 덜 민감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로켓 배송이 돼야만 뭐 우리가 뭐 TV를 사는데
뭐 당장 막 내일 꼭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TV 살 때 사람들이 뭐 대략 이제 며칠 정도 생각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만큼 뭐 엄청나게 민감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죠? 뭐 옷도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두고 사는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어 보이고 물론 쿠팡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이틀 뒤, 3일 뒤에 받았던 거를 하루로 땡겨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뭐 그런 어떤 와우 이펙트를 만들었던 것, 뭐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쪽 분야, 이쪽 카테고리에서도 그런 식의 혁신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덜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물티슈, 뭐 생수, 뭐 기저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의외로 생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민감하거든요. 뭐 당장 내일 떨어지면은 막 빨리 사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의류, 뷰티, 가전 이게 얼마나 배송에 얼마나 민감할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 의류나 뷰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취향, 그죠? 취향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 뭐 이 가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이제 스탠다다이즈가 돼 있으니까 이제 뭐 사실은 뭐 MD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쿠팡의 핵심 무기, 절대적인 차별화 요인이 이 배송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카테고리로 확대를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는 쿠팡 없이 못 살아. 쿠팡이 늘 얘기하는 거죠. 쿠팡 없이 못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나는 쿠팡을 꼭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문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또 다른 경쟁 요인들 있죠. 이 카테고리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와의 어떤 멤버십 프로그램의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가 만약에 매각이 됐어요. 근데 새로운 주인이 뭐 마케팅 경쟁을 뭐 엄청나게 한번 세게 건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은 경쟁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마케팅비 지출도 생각보다 크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이 트래젝토리는 너무 좋은데 이 트랙을 그대로 반드시 앞으로도 밟을 거다라고 사실 속단하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글로벌과 신사업 등등 미래 성장 사업은 뭐가 있느냐인데 사실 많은 부분이 저도 그렇고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써놨죠.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특히 쿠팡이 아마존과 비교를 많이 당하곤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마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글로벌 프레젠스도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아마존은 사실 이미 미국에서는 단순히 쇼핑 회사로는 이제 인식이 안 되죠. 그냥 빅테크 컴퍼니죠. 그죠? 뭐 진짜 그 안에서는 뭐 온갖 뭐 실험도 하고 배송에 대한 로봇이라든지 뭐 무인 결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AWS라는 것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진출이 많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이미 사실은 어찌 보면 네이버랑 비슷한 회사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쿠팡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 의존적이고 그리고 AWS와 같은 그런 강력한 신사업이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뭐 아시겠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쿠팡이 상장 이후에 지금 현재도 약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다소 높아 보이는 이 PSR을 계속 경신해 가면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사실은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PER로 가겠지 하지만 그건 앞에서 제가 3번에 설명드렸죠. 그만큼 이익을 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매출 자체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면 새로운 것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러한 우려가 약간 그 뭐랄까 확신이 되어 가는 거는 이 S1 파일링을 보면 이 상장을 통해서 수여를 하는 그 자금의 대부분이 여전히 국내 물류센터 확충에 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물류센터 확충도 그렇고 뭐 여전히 잉여 현금이 좀 있긴 하던데 그건 이제 현금을 이렇게 융통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생각보다 되게 긴급하게 이 상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자금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물류센터 확충이라는 것에 자금이 뭔가 소위 말하는 펑크가 날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자금 수여를 하더라도 계속 국내 물류센터 확충에 쓴다라고 하니 과연 이게 미래 성장이 무엇으로 담보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라는 것은 저도 많은 분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외에 어떤 또 영향을 주는 non 비즈니스 팩터가 뭐가 있을까인데 결국은 이제 노동 규제의 강화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배송기사들이 이 과로사를 연달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죠.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 근무 시간 제한이라든지 뭐 새벽 배송 제한 이런 등등의 규제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쿠팡에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쿠팡이 사실은 뭐 결제 편리함도 있고 뭐 가격에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상품 구성 뭐 MD에 좋은 점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들이 있긴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죠? 뭐니 뭐니 해도 쿠팡은 배송이 핵심 경쟁력이었잖아요. 그죠? 뭐 여전히 사실은 아직도 로켓 배송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사실 그만큼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뭐랄까 변화를 하나 만들어냈던 게 이 배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배송에 대한 부분에 배송 노동자에 대한 부분에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쿠팡에게 있어서는 거의 이제 핵심을 찔리는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그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조금 제가 오버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어떤 팩터도 생각보다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쿠팡은 이미 뭐 쿠팡 이츠에서도 그렇고 뭐 배송에서도 그렇고 긱워커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파트너 형태로 해서. 근데 이런 활용조차도 사실은 점점 규제가 가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을 정규 근로자로 뭐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정부에서 방침을 밝히면 갑자기 노동비, 인건비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사실 이 쿠팡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생각보다는 물류센터와 그다음에 그 물류센터와 엔드 유저를 연결하는 그 배송 인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송 인력들에 대한 노동 규제 이 부분에 강화되는 이런 흐름은 분명히 쿠팡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예, 뭐 EV는 뭐 좀 약간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출 성장할 것 같은데 작년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흑자 전환 할 수는 있겠으나 경쟁이 변수고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기 때문에 속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글로벌 신사업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면 또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너무 안 보이고 non 비즈니스 팩터 뭐가 있느냐 하고 보니까 노동 규제 강화 부분이 또 최근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만만치가 않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제목에서 그랬죠. 저는 그냥 좀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께 뭐 투자하시라 마시라 이런 결론을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아마 저하고는 정반대의 또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뭐 저는 무슨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 의견이다 하고 들어보시면서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혹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짚어보시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앞에서 5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아 나는 김범석이라는 사람 믿어. 이번에 뭐 29배 뭐그 의결권까지 가진다고 하는데 나는 그 팀을 믿는다. 얘네는 뭐든 할 거야. 뭐 이 5가지 우려사항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 팀은 뭔가 혁신을 만들 거야라고 확신 드시면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상장을 추진하는 지금 이 시점이 쿠팡에게 있어서 성장을 앞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아니라
예, 변곡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까지 달려온 트랙을 봤을 때 지금이 그냥 고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제가 너무 시니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변곡점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게 그 미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한 방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또 들었느냐? 야, 이게 결국은 기존 투자자인 손정희 회장에게만 굉장히 베스트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들었습니다. 뭐 제가 뭐 좀 오바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정희 회장님은 이미 투자를 하신 분이고 이제 엑시스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본인의 이해관계상 가장 비싼 밸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셨듯이 사실 지금까지 레코드가 오히려 좋지 앞으로 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참 그 희한한 어떤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손 회장님과 개미들과는 이해관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 회장님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서 너무 들뜨시거나 너무 동조하실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다 짚어보시고 고려해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쿠팡이 무사히 뉴욕 증시에 입성하게 될지 뭐 큰 변수 없으면 올라갈 거라고들 하던데 그죠? 그리고 또 앞에서 짚어봤던 이런 숙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제가 진심 궁금해집니다. 자, 앞으로 쿠팡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와우 익스피리언스를 주게 될지, 뭐 혹은 못 주게 될지, 하여튼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2의 배민 나왔다. 토종 스타트업 미국 데이팅 앱에 1조 9천억에 매각됐다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자르를 서비스하는 하이퍼커넥트가 지난주에 이것도 떠들썩했죠. 그죠? 세계 최대 데이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미국의 매치그룹에 인수가 됐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2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뭐 아주 뭐 놀라운 소식이었고 사실 이 팀은 정말 조용히 뭐 사실 물론 아는 분들은 다 알았지만 정말 조용히 이제 꾸준하게 새로운 시장에서 글로벌리 프레젠스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선도하는 기업으로 그리고 또 기술력도 되게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결국은 매치그룹이 인수를 했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연매출 4조 원 찍은 카카오, 올해도 성장 자신 있다. 지디넷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간 매출 4조 1,567억 원을 찍었고, 영업이익은 4,560억 원을 기록을 했군요. 전년 대비 35% 그리고 121% 각각 증가한 수치로서 역대 최대의 또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성장을 보였다고 해서 제가 따로 카카오 실적을 분석해 드리진 않고요. 짧게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